우리가 매일 보는 한자, 거북이 등껍질에 새겨졌던 갑골문에서 시작해서 수천 년을 살아남은 문자입니다.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진화하면서 살아남았죠. 그 오랜 세월 동안 한자는 인간의 감정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사랑의 자를 보면 마음 시민 들어가 있어요.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딱 한 글자로 설명이 끝납니다. 친할친 자에는 볼견 예 부시비에 들어가 있죠. 자주 봐야 친해진다는 인간관계의 진리를 문자 하나에 담은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써오면서 걸러지고 다듬어진 인간의 지혜가 응축된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 문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싹둑 잘려나갑니다. 전국공산당이 한자 간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기존 한자는 획수가 많아서 배우기 어려우니 간단하게 줄이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불과 10여 년 만에 수천 자의 한자가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에서 마음심이 빠졌고 친할친에서 볼견이 빠졌죠. 사랑에서 마음이 빠지고 친함에서 눈이 빠진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3발자에 달하는 한자들이 같은 운명을 맞았어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간략화된 문자를 간체자라고 합니다. 배우기 쉽게 재건축을 한 거라고 공산당은 선전했죠. 처음엔 다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편해졌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싶었던 거죠. 문맹률도 실제로 줄어들었으니 성공처럼 보였고요. 1949년 80%였던 문맹률이 10년 뒤에는 43%로 떨어졌고 지금은 3% 미만이 됐으니까요. 숫자만 보면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정말 간체자 덕분에 문맹률이 줄어든 걸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대만이 있거든요. 대만은 간체자를 쓰지 않습니다. 원래 쓰던 전통 한자, 즉 번체자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런데도 대만의 문맹률은 현재 2% 내외입니다. 중국이랑 거의 비슷하죠. 비결이 뭐냐고요? 글자를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라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한 겁니다. 1918년부터 주웅부어라는 발음 기호 체계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한자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했어요. 홍콩이랑 마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체자를 쓰면서도 문맹률을 5% 미만으로 낮췄거든요. 즉, 문맹률을 낮추는 핵심은 글자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육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왜 그렇게까지 한자를 바꾸려 했던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19세기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중국은 말 그대로 멘붕이었습니다. 천하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던 중화제국이 서구 열강한테 줄줄이 처발리기 시작한 거예요. 1802년 1차 아편전쟁에서 영국한테 졌습니다. 대중화가 섬나라 오랑캐한테 무릎을 꿇은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80-60년 2차 아편전쟁에서는 영국이랑 프랑스 연합군이 황제의 프라이빗 정원, 원명원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황제만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뚫려버린 거예요. 1895년엔 그동안 아래로 봤던 일본한테도 졌고 1900년엔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서태후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죠. 한 세기 내내 이 치욕이 계속됐습니다. 중국인들이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 시기예요. 뭐라도 해보려고 온갖 개혁, 온갖 운동 다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의 지식인들, 민중들, 지배층 모두가 절망했어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한가? 왜 서양이랑 일본은 저렇게 강한가? 그러다 도달한 결론이 좀 의외였습니다. 한자 때문이다. 갑자기요? 네, 갑자기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어요. 중국이 약한 건 교육이 안 퍼져서고 교육이 안 퍼진 건 한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세기 초 중국의 문맹률은 최대 90%에 달했습니다. 한 기록에는 남성 중 겨우 1%, 여성은 4만 명 중 단 한 명만이 글을 읽을 수 있다고 나올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문맹률이 당시 최고의 화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구호가 바로 한자를 없애지 않으면 중국이 망한다. 한자 불멸 중국 필망이었죠. 이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이 루시입니다. 아이유 정전으로 유명한 중국 근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들으면 좀 황당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나라가 치욕을 당했으니 한글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랑 비슷한 논리니까요. 하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이게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한자는 복잡하고 낡고 패배의 상징이고 서양 알파벳은 쉽고 효율적이고 승리의 상징이라는 등식이 퍼져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서양의 침략을 받으니까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에 주목하게 된 거죠. 루싯은 취추바이 같은 지식인들과 함께 한자 폐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완전히 들썩였어요. 참고로 이런 흐름이 훗날 반영되어 지금 중국에서는 한자를 읽을 때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한어병음 시스템을 씁니다. 한자를 없애진 못했지만 알파벳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격동의 시대가 지나고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웁니다. 그가 물려받은 중국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어요. 인구 5억 4천만 명 중 무려 80%가 글을 못 읽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편으론 난감했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거대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쓸 문자를 자신이 새로 만들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억 명의 인민을 이끌 수 있는 빅찬스였거든요. 마오는 한자 완전 폐지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1951년에 문자는 반드시 개혁해야 하며 세계 문자 공통의 표음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했어요. 쉽게 말해 한자 버리고 알파벳 같은 소리, 글자로 바꾸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중들도 외래 문자에 거부감을 느꼈고 지식인 엘리트들은 한자에 강하게 집착했어요. 특히 문자 개혁 자체를 밀어붙이려면 지식인들의 협조가 필수였는데 그들이 완전한 알파벳화에는 도무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마오는 한 발 물러서서 타협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간체자였습니다. 1952년 마오는 중국문자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킵니다. 국가적 대사업으로 끌어올린 거죠. 4년 뒤 한자 간화 방안이 나왔고 처음엔 500자 정도를 간단하게 바꾼 프로토타입 수준이었어요. 문맹률이 80%인 상황이었으니 대중들의 저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아, 좀 간단해졌나 보다. 이런 반응이었죠. 마오 입장에서는 딱 원하던 반응이었습니다. 간을 본 거예요. 8년 뒤인 1964년. 이번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간화자 총표가 발표되면서 드디어 24암팔자가 대대적으로 간체자로 바뀌었어요. 핵심 한자들이 다수 포함됐고 12년 만에 중국 전역의 주요 문자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원래 쓰던 전통 한자는 번거롭다는 뜻의 번체자라는 이름이 붙어버렸어요. 멀쩡하게 잘 쓰던 한자가 졸지에 번거로운 문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건 뭘까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자국 고전을 읽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중국인들은 공식 교육에서 번체자를 배우지 않아요. 어느 정도 유추해서 읽을 수는 있지만 공자의 논어나 사마천의 사기 원문을 유창하게 읽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번역된 버전으로 접해야 하는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중국의 모든 번역서는 공산당 당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새 발견이 나와도 공산당 교리에 맞는지 검열한 뒤에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나라인데 하물며 수천 년 된 철학 고전을 중공 필터 없이 가르칠 리가 없죠. 결국 현대 중국인들은 2000년 역사서와 철학서의 본질을 오직 공산당 버전으로만 접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번체자 세대와 간체자 세대 사이에 문화적 단절까지 생기면서 세대 간 갈등 요소도 하나 더 추가됐죠. 두 번째로 한자의 의미체계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3%가 글자를 봐도 왜 그런 뜻인지 전혀 유추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해에서 마음이 빠지고 친할친에서 눈이 빠지면 그게 왜 사랑이고 왜 친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중국 인터넷에서 자조적인 밉부로 돌아다닙니다. 친불견, 삼불생, 애무심, 창공. 원래 한자에서 의미 요소가 잘려나가면서 뜻이 변질됐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냥 외워야 하는 기호가 돼버린 거죠. 까라면 까는 문자,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령대로 암기하는 문자가 됐습니다. 수천 년 쌓인 중국 문화의 미덕이 이렇게 일방통행 논리로 재건축당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간체자는 중국인의 무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원리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일단 외우고 따르자는 태도가 문자 학습에서 내면화되면 그게 인생 전반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공산당이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좀 무섭죠? 세 번째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과의 소통이 끊겼습니다. 간체자 교육만 받은 현대 중국인은 한국, 일본, 대만의 문헌을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문을 배운 다른 아시아 사람들도 간체자로 된 책을 읽기 어려워졌어요.
한 문자권에 속했던 동아시아가 문자 하나로 완전히 따로 국밥이 돼버린 거죠. 어쩌면 마오가 원한 게 바로 이거였는지도 모릅니다. 북한처럼 외부와 단절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구조, 그게 간체자라는 도구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니까요. 자, 그럼 이게 마오쩌둥만의 아이디어였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의외로 간체자를 처음 시도한 건 공산당의 라이벌 국민당이었어요. 1935년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320자의 간체자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만에 철회됐어요. 보수파의 반발이 너무 셌거든요. 수천 년 전통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였죠. 국민당은 민주적 공화국 체제를 표방했기 때문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당 독재 공산당은 달랐습니다. 12년 만에 중국 전역의 문자를 바꾸고 그걸 70년째 유지 중이에요. 이미 마오 동지가 인민을 위해 만든 문자가 간체자다라는 시나리오가 짜여 있으니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차 간체화 이후 문맹률이 20%대로 떨어지니까 한 번 더 밀어붙여볼까 싶었던 겁니다. 1977년에 2차 간체화를 시작했어요. 이른바 이간자, 즉 간체자보다도 더 간략화한 울트라 심플 문자를 또 만들겠다는 거였죠. 중공의 꿔위도 과시할 겸 겸사겸사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고 보니 너무 기괴했습니다. 가독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건 뭔 괴상한 문자냐? 중국 민중이 거세게 반발했어요. 이미 1차 간체자도 힘들게 익혔는데 또 새로 배우라는 거냐며 여론도 들끓었죠. 결국 9년 만에 이간자는 공식 폐기됩니다. 아무리 일당 독재여도 너무 밀어붙이면 흑역사가 된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1차 간체자가 원상복구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 간체자는 되돌릴 수 없었고 중국 인민들은 이미 함정에 빠진 뒤였죠. 사실 마오쩌둥이 문자를 통해 통제하려 했다는 게 한자 역사 전체를 보면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6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 중 하나가 서동문, 즉 천하의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각 나라마다 다르게 쓰던 문자를 폐지하고 소전이라는 단일 문자로 통일시킨 거죠. 다른 문자는 다른 정체성, 다른 정체성은 분열의 씨앗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청나라 때는 문자옥이라는 게 있었어요. 황제 이름에 쓰인 글자를 잘못 사용하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문자 하나로 인간의 의식을 통제한 거예요. 마오의 간체자도 이 긴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문화 대혁명 때도 마오는 같은 짓을 했습니다. 공자의 묘에 있는 유무형 문화재를 봉건주의 잔재라며 파괴하라고 홍위병들에게 명령했어요. 수천 년 된 문화재가 한순간에 사라졌죠. 이걸 보면 마오가 중국 전통을 지키려 했던 게 아니라 전통과 완전히 단절된 신세계를 만들고 자신이 그 세계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망이 더 강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간체자라는 도구로 중국인들은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자국의 고전을 스스로 읽는 능력, 문자 속에 담긴 전통적 가치체계, 그리고 다른 한자 문화관과의 연결고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끊어지면서 중국인들은 자신의 과거를 잃고 스스로 판단하고 비교할 능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중국 인민들은 진심으로 간체자를 지지합니다. 100년 치욕의 열등감을 씻어낼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믿음이 깊이 박혀 있으니까요. 어떤 주장이든 대중이 믿어주면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꼼력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중국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자가 단순해지면 생각도 단순해질 수 있어요.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습격이 쌓이면 삶 전체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권력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침투합니다. 한자 획 하나를 빼는 것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에 붙어요. 사랑해에서 마음심이 빠지고 친할 친해서 볼견이 빠졌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수억 명의 무의식에서 사랑의 의미와 친함의 본질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권력은 어디까지 내다보고 또 어디까지 침투하는 걸까요?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